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투자를 권유하는 것도 재테크 비법을 가르쳐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늙은 뒤에 어떻게 돈을 써야 목숨을 지키고 존엄을 지키며 편안한 말년을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게 천륜이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어느 날 여러분이 몸을 움직일 수 없고 말도 제대로 못하게 되었는데 돈마저 다 떨어지고 자식들에게 짐짝 취급을 받는다면 어쩌시겠습니까? 통장에 돈이 좀 있고 집이 있고 손주가 있으니 내 노후는 탄탄대로라고 믿고 계십니까? 하지만 진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자신만을 위한 비상구를 마련해 두었는가? 늙어서 반드시 사야 할 세 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명품도 아니고 몸에 좋은 보약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목숨을 구해줄 결정적인 것들입니다. 이것은 72세 김영수 어르신의 실제 경험담입니다. 그는 한때 모든 희망을 가족 간의 정층에 걸었지만 결국 깨달았습니다. 말년에 진짜 믿을 수 있는 건 오직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잃고 나서야 방비하는 법을 배우지 마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늙어서 돈이 있을 때 아들에게 줄 집을 사는 게 아니고 손자에게 줄 보험을 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켜줄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제 이름은 김영수, 올해 72입니다. 충청남도 논산의 작은 배 과수원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중학교도 채 졸업하지 못한 15살에 서울 을지로 가구거리 뒷골목에 목공소 수습공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톱밥 가루에 코가 메어서 숨쉬기도 힘들었고 손바닥에 잡힌 피물집이 하루에 3번 터지지 않으면 현장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학벌이랄 게 없었습니다. 오직 톱 하나, 대패 하나로 밥벌이를 했습니다. 그러다 입소문이 나면서 기술자가 되고 반장이 되었고 나중에는 목공일이 사양길에 접어들자 주택 인테리어 일로 전향해 서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람들은 제 팔자가 좋다고들 했습니다. 25에 알뜰하고 생활력 강한 아내 지숙이를 만나 아들 하나, 딸 하나 낳고 살았으니까요. 30살 무렵 서울 서대문구에 한 낡은 빌라 20평짜리를 샀습니다. 엘리베이터 없는 4층이었지만 당시엔 평당 가격이 그리 비싸지 않았고 총액도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가격이 십수배는 뛰었죠. 하지만 저는 이사를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곳은 우리 가족의 시작점이었으니까요. 평생 허리띠 졸라매고 화투 한 번 안 치고 담배 한 대 안 피웠습니다. 감기에 걸려도 병원비가 아까워 약국약으로 버텼습니다. 오직 아이들이 남부럽지 않게 성공하기만을 바랐습니다. 아들 민호는 머리가 좋았습니다.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해 서울 명문대를 졸업했고 제가 논밭이며 뭐며 다 팔아 뒷바라지에서 해외 유학까지 보내 석사를 따게 했습니다. 돌아와서는 대기업 IT 계열사에 취직했고 나중에는 중간 관리자가 되더군요. 딸 지은이는 부산으로 시집을 갔는데 저한테 참 잘했지만 거리가 멀어 자주 오긴 힘들었습니다. 말년에 집 있고 모아둔 돈 있고 손자까지 있으니 제 인생은 이만하면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3년 전 간경화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눈을 감으면서 제게 신신당부하더군요. 여보, 민옥이 죽이지 마요. 애가 심성은 착한데 귀가 얇아서 당신이 잘 좀 챙겨줘요. 저는 그때 아내의 손을 잡고 맹세했습니다. 걱정 말라고 내가 잘 돌보겠다고요. 제가 이 집을 지키고 그 약속을 지키면 모든 게 변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꽤 좋은 패를 쥐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감 나가는 집, 번듯한 자식들, 착한 손자, 이웃집 박 영감도 김 형님, 형님 인생은 참 패가 잘 풀렸어 라고 부러워했죠. 저는 웃으며 아무 말 안 했지만 속으로는 잘 풀리긴 했지만
이제 게임도 거의 끝나가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랑스러워했던 그 순탄함이 사실은 저 혼자만의 착각으로 빚은 설탕 껍질에 불과했다는 걸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껍질 밑에 있는 현실은 전혀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저는 서대문구의 낡은 빌라에서 혼자 지냈습니다. 낮에는 그나마 견딜만 했지만 밤이 되면 집안이 무덤처럼 고요했습니다. 거실 벽시계에 종이 울리고 복도 센서 등이 꺼지면 저는 낡은 등나무 의자에 앉아 멍하니 있곤 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원목 식탁을 바라보며 저 끝에 앉아 귤을 까주던 아내 모습을 떠올리곤 했지요. 어느 날 아들 민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혼자 계시는 거 너무 적적하시잖아요. 저희 집으로 들어와서 같이 사시죠. 며느리 미경이도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분당에 새로 인테리어한 아파트인데 방도 남고 손자 우진이도 할아버지를 매일 보고 싶어 한다고요. 저는 오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는 기뻤거든요. 3대가 모여 살면 북적북적하니 사람 사는 것 같고 애들 맞벌이하니 손주도 봐줄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옷 몇 벌과 붉은 가죽 가방 하나만 챙겼습니다. 그 가방 안에는 제 전 재산인 퇴직금 통장과 도장, 건강보험증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분당에 살았습니다. 집은 아주 현대식으로 깔끔하고 차가운 느낌이었습니다. 제 취향은 아니었지만 손자 우진이가 저를 보자마자 할아버지, 이제 나 숙제할 때 옆에 있어줘야 해 하며 안기는데 마음이 사르르 녹더군요. 잘했다 싶었습니다. 처음 인연은 정말 좋았습니다. 며느리는 가끔 요리도 해주고 먹고 싶은 게 없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아내 솜씨만은 못했지만 가리지 않고 잘 먹었습니다. 저녁이면 우진이와 함께 나무 블록을 맞추거나 제가 만든 전통나무 퍼즐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만든 장난감이 문방구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멋져요. 아이의 그 말 한마디에 방에 돌아와서도 혼자 웃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차를 내오며 넌지시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 통장이나 도장 같은 거 매번 챙기시려면 번거로우시잖아요. 가끔 은행 가시는 것도 힘드실 텐데 제가 맡아서 관리해 드릴까요? 필요하실 때 말씀하시면 제가 찾아다 드릴게요. 저는 별 의심 없이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도 내 식구인데 남도 아닌데 뭐 어떤가. 어차피 이 돈 다 나중에 물려줄 건데. 게다가 내 무릎도 시원찮으니 은행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고 저는 그 자리에서 2억 원 정도 들어있는 제 평생의 저축 통장을 건네주었습니다. 여기 2억 좀 넘게 있다. 내 평생 모은 거니 너희들도 아껴서 써라. 며느리는 웃으며 받았습니다. 아버님 걱정 마세요. 이건 아버님 노후 자금이니까 제가 잘 보관할게요. 그때는 정말 마음이 놓였습니다. 마치 오래된 가구를 가족에게 맡겨 다시 칠하고 수선하는 기분이었죠. 이 가족에게 기대어 남은 생을 버틸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건넨 건 단순한 통장이 아니었습니다. 제 남은 인생의 주도권을 넘겨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날은 월요일이었고 비가 올 땐 날씨가 후텁지근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에어컨도 켜지 않은 채 욕실에서 세수를 하려다가 물기 젖은 타일에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부쉈습니다. 우두둑 하는 소리와 함께 저는 직감했습니다. 큰일 났구나. 너무 아파서 비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며느리가 아직 출근 전이었고 우진이는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듣고 달려온 며느리는 바닥에 쓰러진 저를 보고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버님, 어쩌다 이렇게 넘어지셨어요? 곧바로 119를 불러 대학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의사 말로는 고관절 골절이라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건강보험이 된다지만 상급 병실료, 수술 재료비, 간병비 등 비급여 항목만 해도 몇백만 원은 우습게 깨질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돈 없다는 소리는 차마 못하겠는데 제 통장에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말도 안 해주고 저도 묻지 못했죠. 그저 간호사 앞에서 며느리가 불평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어르신 한번 넘어지시면 돈 덩어리라더니 아직 집 대출금도 다 못 갚았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저는 못 들은 척 했지만 귀가 뜨거운 손뭉치로 틀어막힌 듯 먹먹해졌습니다. 입원해 있는 동안 며느리는 딱 2번 왔습니다. 첫날은 갈아입을 옷을 주러, 사흘째는 저녁밥을 넣어주러, 그 이후로는 아들 민호가 왔습니다. 녀석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건성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너무 걱정 마세요. 수술 잘 받으시고 얼른 나으셔야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묻고 싶었습니다. 내 돈은? 수술비는 너희가 내는 거냐? 아니면 내 통장에서 꺼내 쓰는 거냐? 하지만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삼켰습니다. 혹시나 섭섭해할까봐 혹은 듣고 싶지 않은 대답을 들을까봐 겁이 났습니다. 수술 후 의사는 2주 정도 간병인을 써서 목욕이나 거동을 도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딱 잘라 말했습니다. 아버님, 완전히 누워 계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병원에 간호조무사님들도 계시고 우진이도 요즘 감기 기운 있고 저희 집도 정신 없어서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나는 가족의 일원이 아니라 그들의 생활비 지출 내역에 갑자기 추가된 무거운 짐이자 돌발 변수라는 것을요. 저는 병상에 누워 천장의 형광등이 윙윙거리며 돌아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내가 부러진 건 뼈일까? 아니면 이 아이들에게 나는 이미 쓸모없는 존재라는 사실이 들통난 걸까? 퇴원하던 날은 부슬비가 내렸습니다. 민호가 저를 집으로 데려오는 내내 차 안은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며느리가 소파에서 소리쳤습니다. 아버님, 신발 흙 묻히지 마세요. 우진이 방금 거실 바닥 닦았단 말이에요. 목소리에는 걱정은커녕 짜증만 묻어났습니다. 저는 현관에 서서 겨드랑이에 목발을 낀 채 한 손엔 약봉투, 한 손엔 물통을 들고 불청객처럼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슬리퍼를 던져주며 코를 찡긋했습니다. 아버님, 병원 냄새 너무 심해요. 다음부터 씻고 오세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쳐다보다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 식사는 전골이었는데 저는 입맛이 없어 죽만 조금 먹었습니다. 우진이가 식탁 너머로 불렀습니다. 할아버지, 내 방에 와서 퍼즐 맞추게 해요. 그러자 며느리가 잽싸게 끼어들었습니다. 안 돼, 우진아. 방 치워놨는데 할아버지 목발 때문에 책상 긁히면 어떡해.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새벽에 화장실에 가고 싶었지만 혹시나 소리를 내서 그들을 깨울까봐 참았습니다. 며칠 뒤 민호가 제 앞에 앉아 심각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몸도 아직 불편하신데 사실 서대문구에 옛날 집 비어 있잖아요. 거기가 더 조용하고 아버지 지내시기에 마음 편하지 않으실까요? 저희가 자주 들여다볼게요. 마음 편하다는 말은 핑계였고 사실은 나가달라는 통보였습니다. 소형 평수 아파트에서 맞벌이 부부와 아이, 그리고 거동 불편한 노인까지 산다는 게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건 압니다. 저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제 약 봉투와 옷 몇 가지, 그리고 제가 직접 깎아 만든 나무 퍼즐을 헝겊 주머니에 넣고 절뚝거리며 그 모던하고 깔끔한 집을 걸어 나왔습니다. 아무도 저를 잡지 않았고 배웅도 없었습니다. 다시 서대문구에 낡은 빌라로 돌아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없는 4층 계단을 한 칸 한 칸 기어오르다시피 했습니다. 현관문 열쇠 구멍에 열쇠를 꽂는 순간 손이 덜덜 떨리더군요. 집안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삐걱거리는 마루, 구석의 거미줄, 창밖으로 차 지나가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짐을 내려놓고 낡은 소파에 앉아 텅 빈 공간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제가 폐기 처분된 창고에 던져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번 낙상 사고로 부러진 건 제 뼈뿐만이 아니라 가족에 대한 제 믿음이었다는 것을요.
그 집은 몇 년간 비워둔 탓에 희귀한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마치 시간이 고여 썩은 냄새 같았습니다. 돌아온 첫날 밤, 해가 지자마자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라디오도 켜기 싫었습니다. 고요 속에서 바람 소리만 귀를 때렸습니다. 혹시나 잠들었다가 침대에서 떨어져 죽으면 아무도 모를까봐, 고독사에서 냄새가 나야 이웃이 발견할까봐 겁이 났습니다. 휴대전화 볼륨을 최대로 높여 베개 옆에 두었습니다. 최악의 경우 119라도 누를 수 있게 말입니다. 하지만 속으론 알고 있었죠. 이 빌라 계단을 저 혼자서는 절대 내려갈 수 없다는 걸. 한 걸음 뗄 때마다 관절이 비명을 질렀으니까요. 첫 주에 민호에게 전화가 한 번 왔습니다. 필요한 건 없냐고. 없다고 했습니다. 주말에 우진이 데리고 오겠다고 했지만 그 주말에도 그 다음 주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원망하진 않았습니다. 바쁘겠지. 애학원 때문에 그렇겠지. 하지만 왜 그렇게 같이 살자고 졸랐던 애들이 이제는 제가 살아있는지조차 잊은 것처럼 구는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부산에 있는 딸 지은이가 가끔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 밥 챙겨 드셨어요? 꽃 구경 가고 싶어요. 한 번은 제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빠 다리가 좀 아파서 꼼짝을 못한다. 지은이는 하루 뒤에야 답장을 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신청해 드릴까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고맙지 않아서가 아니라 딸에게 걱정 끼치기 싫었고 낯선 사람이 집에 들어오는 것도 싫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팬티 바람으로 변기 위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내 존엄이 바닥까지 떨어졌구나. 남은 건 현관문 잠금 장치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씻지도 않고 불도 켜지 않고 지냈습니다. 냉장고엔 이온 음료 몇 병과 편의점, 김밥 2줄뿐이었습니다. 다 먹으면 배달앱을 쓸 줄 몰라 동네 중국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배달원이 내려와서 가져가라고 하면 미안합니다. 다리를 못 써서요 라고 사정했습니다. 그때마다 주문할 때 메모 좀 남기시지 하고 투덜거리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할 줄 몰라서요. 정말 몰랐습니다. QR코드니 인증번호니 하는 것들은 제게 외계어 같았습니다. 예전엔 아내가 해줬고 그 후엔 며느리가 해줬으니까요. 이제는 전국하는 법조차 까먹은 기분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어둠이 무서웠고 잠드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꿈에서 아내 지숙이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꿈속의 그녀는 부엌에서 찌개를 끓이며 묻습니다. 여보, 밥 먹었어? 먹었어. 라고 대답하면 그녀는 웃으며 거짓말, 입가에 밥풀 하나도 없으면서 하고 제 입을 닦아주려 손을 뻗습니다. 그 손길이 닿으려는 순간 잠에서 깨면 눈가만 축축했습니다. 방 안엔 밥 냄새 대신 냉기만 가득했습니다. 저는 일어나 책상 위에 놓인 나무 퍼즐, 결구귀요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제가 직접 깎아 만든 겁니다. 나무 조각들이 서로 맞물려 절대 빠지지 않는 구조였죠. 저는 그게 가족의 상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빈틈없이 서로를 지탱해 주는 것. 하지만 지금 그걸 보고 있자니 저 맞물린 나무 하나를 억지로라도 빼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었습니다. 이 가족을 다시 맞출 수 있을까? 아니면 아예 다 부수고 새로 시작해야 할까? 사건은 어느 수요일 오후에 일어났습니다. 비가 오려는지 날씨가 꿉꿉했습니다. 저는 어제 먹다 남은 갈비탕을 전자레인지에 3번째 데우고 있었습니다. 맹물처럼 싱거워진 국물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호였습니다. 흰 와이셔츠 차림의 아들은 꽤 말끔해 보였습니다. 신발을 벗으며 들어오더니 대뜸 말했습니다. 아버지, 근처 거래처 왔다가 잠깐 들렀어요. 시간 없어서 금방 가봐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앉으라고 했습니다. 녀석은 집을 휘둘러보더니 살 좀 빠지셨네요. 식사는 하세요? 하고 묻습니다. 한다. 꼬박꼬박 챙겨 먹어. 혼자 오르내리시는 건 괜찮고요.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 대신 물었습니다. 국이라도 좀 줄까? 아들은 시계를 보더니 아니요, 됐어요. 늦어서 하며 일어섰습니다.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아버지, 딴 생각 마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문자하세요. 제가 바로 답은 못해도 보긴 하니까. 문을 닫는 순간 복도에서 아들의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통화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지금 아버지 집에서 나왔어. 엿들으려던 건 아닙니다. 문고리를 잡은 채 서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들리고 말았습니다. 그 집 문제 시간 날 때 빨리 처리해. 보니까 아버지 오래 못 버티실 것 같아. 내가 독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현실이잖아. 그 낡은 빌라 쥐고 있어봐야 뭐해. 세금만 나가지. 지금 재개발 이슈 있을 때 파는 게 낫지. 우리 대출 이자도 장난 아니고 우진이 영어 유치원비만 한 달에 200이야. 내 월급반이 거기 꼬라박히는데. 잠시 상대방 말을 듣는가 싶더니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알아, 나도. 아버지가 갖고 계신 돈도 다 합쳐봐야 2억도 안 남았을걸? 또 편찮으시기라도 해봐. 간병비로 다 까먹고 나면 나중엔 결국 그 집 팔아서 병원비 대야 해. 어차피 팔 거 지금 해결하는 게 아버지한테도 좋은 거야. 어머니가 남긴 집? 아, 그런 감성팔이 좀 하지 마. 지금 당신이 주도 안 하면 나중에 독박 쓰는 건 우리라고. 상대가 며느리였는지 누구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 뒤에 기대선 채 10분 넘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복도 센서 등이 꺼졌다 켜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문틈으로 들어오는 찬바람이 제 옷자락을 걷어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문득 수십 년 전 수습공 시절 공장에서 사장님이 누군가를 호되게 야단치는 걸 훔쳐듣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기둥 뒤에 숨어 심장이 터질 듯 조마조마했는데 70 넘은 노인이 되어서도 똑같이 문 뒤에서 숨죽이고 있다니. 다리엔 철심이 박혀 있고 가슴엔 피멍이 들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야단 맞는 게 남이 아니라 저 자신이었습니다. 아들을 원망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저 명확하게 깨달았을 뿐입니다. 그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현실적인 사람들일 뿐이죠. 현실은 그들에게 계산하고 저울질하고 미래를 설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현실은 늙은 아비의 고독이나 아픔 따위엔 무감각해지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아버지가 아니라 처리해야 할 부실 자산이자 리스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저 역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버팀목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 계획표에서 지워야 할 마지막 부채라는 사실을요. 그날 밤 저는 저녁을 굶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하얗게 기름이 엉겨붙은 식은 갈비탕을 바라보다가 싱크대에 쏟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나무 퍼즐, 결구를 꺼냈습니다. 있는 힘껏 비틀어 버렸습니다. 탁 하는 소리와 함께 나무 조각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마치 긴 한숨을 토해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내 차례다. 새벽 4시, 아직 도시가 잠들어 있는 깜깜한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옷을 단정히 챙겨 입고 검은색 작은 배낭을 뗐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4층 계단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다리가 욱신거렸지만 택시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골목길을 걸어 나와 첫 차를 기다렸습니다. 버스 안엔 저 말고 노인 2명뿐이었습니다. 한 명은 졸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삶은 달걀 껍데기를 까고 있었습니다. 저는 버스에서 내려 마포구의 한 부동산 중개소로 들어갔습니다. 어르신, 이 새벽부터 웬일이세요? 출근 준비를 하던 젊은 여직원이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집 내놓으러 왔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등기 권리증과 신분증을 꺼내놓자 그제야 여직원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저는 조건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액 현금으로 한 번에 줄 수 있는 사람, 잔금 미루지 않고 대출 핑계 안 댈 사람, 빨리 처분하고 싶소. 그녀는 시세를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지금 이 구역 재개발 소문이 있어서
매물 귀해요. 서대문구 그 빌라, 대지 지분도 넓고 위치 좋아서 9억 5천까지는 받아볼 수 있겠는데요. 9억 3천에 내놓으시오. 10원 한 장 안 깎고 바로 살 사람으로 찾아줘요. 그녀는 저를 빤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해 볼게요. 부동산을 나오니 날이 밝아 있었습니다. 저는 길 건너편에서 제가 37년을 살았던 그 붉은 벽돌 빌라를 오랫동안 올려다보았습니다. 저기서 아내와 살았고 아내가 아팠고 아이들이 자랐습니다. 벽에 박힌 못 하나, 문틀의 흠집 하나까지 다 제가 손본 것들입니다. 미련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추억들이 무겁기만 할 뿐 저를 지켜주지는 못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추억은 갑옷이 아니라 밧줄이었습니다. 이미 필요 없어진 자리에 저를 묶어두는 밧줄 말입니다. 가족이 변한 걸 탓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너무 늦게 깨달은 제 자신을 탓할 뿐입니다. 사흘 뒤 중개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현금으로 매입하겠다는 투자자가 나타났다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계약했습니다. 집을 파는 날 법무사 사무실에 혼자 갔습니다. 매수자는 선글라스를 낀 중년 여성이었는데 별말 없이 서류만 확인하더니 물었습니다. 어르신, 진짜 안 물리실 거죠? 제가 말했습니다. 젊은이, 후에는 내가 진작 팔지 않은 걸 후회할 뿐이요. 통장에 9억 3천만 원이 찍혔습니다. 세금과 중개 수수료를 제하고 나니 약 9억 원 정도가 남더군요. 은행 창구에 앉아 입금 확인증을 보는데 손에 땀도 안 나고 눈물도 안 났습니다. 그저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너는 누구의 짐도 아니다. 돌아오는 길 버스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무릎 위로 쏟아지는데 그 따스함이 마치 늦게 도착한 사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옛집에서 짐을 정리했습니다. 누렇게 바랜 결혼증명서, 아이들 돌잔치 사진, 아내가 남긴 편지 몇 통을 끈으로 묶어 배낭에 넣었습니다. 이사를 갈 거지만 이번엔 쫓겨가는 게 아니라 제가 선택해서 가는 겁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딸 지은이에게조차 말입니다. 딸은 절 이해해 주겠지만 괜히 오빠랑 사이가 틀어지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겐 더더욱 말할 필요가 없었죠. 놀라거나 억울해하는 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찰병처럼 2주 동안 매일 아침 버스를 타고 경기도 부천과 안양 일대를 돌아다녔습니다. 내 인생 마지막 이사 신중해야 했습니다. 큰 집은 필요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관리실이 상주하는지, 병원이 가까운지, 공원이 있는지, 햇볕은 잘 드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한가. 열흘 넘게 발품을 판 끝에 경기도 부천시 소사동에 18평짜리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지은 지 20년 된 복도식 아파트지만 관리가 잘 되어 깨끗했고 1호선 전철역이 가깝고 바로 뒤에 대학병원이 있었습니다. 남향이라 베란다에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무엇보다 거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붙박이 책장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전 주인이 두고 간다고 했는데 손때 묻은 그 느낌이 누군가의 삶의 흔적 같아 좋았습니다. 저는 5억 5천만 원에 전액 현금으로 샀습니다. 세금 내고 간단한 도배장판까지 하니 수중에 3억 원 좀 넘게 남았습니다. 이사하던 날 저는 헝겊주머니에 담긴 부서진 나무 퍼즐 조각과 아내의 사진 그리고 여행용 가방 하나만 들고 나왔습니다. 새집 현관에 열쇠를 꽂아 돌릴 때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텅 빈 집이었지만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인테리어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동료에게 부탁해 LED 등만 교체하고 침실엔 흙 침대를 하나 놓았습니다. 제가 직접 작은 찻상과 의자를 만들어 배치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튼튼하고 실용적인 딱 저 같은 가구들이었죠. 주방 후드는 새 걸로 바꾸고 욕실엔 미끄럼 방지 타일과 안전 손잡이를 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넓은 공간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통제할 수 있는 안전하고 따뜻한 공간이면 충분합니다. 집 정리가 끝난 날, 저는 의식을 치르듯 아내가 생전 좋아하던 믹스커피 한 잔을 타서 사진 앞에 놓았습니다. 여보, 드디어 나만의 집이 생겼어. 당신이 남긴 것도 아니고 아들이 해준 것도 아니야. 내가 내 돈으로 산 내 집이야. 사진 속 그녀는 말없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이해할 겁니다. 그날 밤, 새 침대에 누웠습니다. 윗층에서 쿵쿵거리는 소리도, 며느리의 설거지 소리도, 손자의 TV 소리도 없었습니다. 오직 창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커튼을 흔드는 소리뿐 제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힘차게 이곳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제 요새였습니다.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에게 돈 달란 소리 안 하고 ATM 기계 노릇도 안 할 겁니다. 진짜 내 인생의 말년이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사 후 일주일 뒤 저는 두 번째 일을 저질렀습니다. 몸을 위한 집을 마련했으니 이제 돈을 위한 자물쇠를 채울 차례였습니다. 나이 먹으면 언제 병들지 모릅니다. 치매라도 오면 유언이고 뭐고 다 소용없습니다. 아들은 이미 겪어봐서 알겠고 딸은 멀리 있어 현실적인 도움이 안 됩니다. 저는 생전 신탁 리빙 트러스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오후 2시 말끔한 셔츠를 입고 상담실에 앉았습니다. 제 통장 내역과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내밀자 변호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제 손에 현금 3억 조금 넘게 남았고 국민연금 매달 50만 원 나옵니다. 이 돈 아무한테도 맡기고 싶지 않소. 하지만 내가 쓰러지거나 정신이 혼미해졌을 때 자식들이 도장 훔쳐가서 탕진할까봐 겁이 나요. 40대 중반의 임 변호사는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르신, 신탁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금융기관이 관리하고 어르신이 정한 대로만 돈이 집행됩니다. 생활비는 매달 일정액씩 어르신 계좌로 자동 이체하고 병원비는 진단서와 영수증을 제출하면 신탁 계좌에서 병원으로 직접 지급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 동의 없이는 누구도 이 돈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가 죽으면 사후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비율을 정해서 자녀들에게 주거나 기부하셔도 됩니다. 딸 지은이한테만 좀 남겨주고 싶소. 아들은 상황 봐서 결정하겠소.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탁 감독인을 지정해서 은행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 감시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딸 지은이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신탁 계약을 맺었습니다. 신탁 원금 3억 원, 매달 생활비 150만 원 지급, 의료비는 실비 정산, 사후 수익자는 딸 김지은 80%, 나머지는 자유처분. 신탁 감독인은 딸 김지은,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어르신, 최근 6개월간 본 것 중 가장 명확하고 깔끔한 신탁 계획입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10년이나 늦게 깨달았지만 아직 아주 늦은 건 아니니까요. 집에 돌아와 신탁 계약서 사본을 서랍 깊숙이 넣고 복사본 하나는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서류가 아닙니다. 내 노년의 존엄을 지키는 방화벽입니다. 나를 돈주머니로 보는 세상에 맞서 나를 지키는 방패입니다. 제가 매정한 게 아닙니다. 핏줄은 나누되 지갑은 나누지 말아야 한다는 걸 배운 것뿐입니다. 그들이 찾아온 건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이사하고 3일 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에 민호와 며느리 미경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용케 찾아왔더군요. 뭐 등기부 떼보면 다 나오니까요. 문을 열어주자마자 그들은 마치 빚쟁이처럼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민호가 다짜고짜 소리쳤습니다.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했습니다. 집을 팔다니요? 그것도 저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사라니요?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아버님, 거기가 어떤 집인데 어머니 유산이잖아요. 그걸 홀랑 파버리시면 어떡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아
차를 따랐습니다. 내 명의로 된 내 집이다. 내가 팔고 말고 하는데 너희 허락이 왜 필요하냐? 민호가 억울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돈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연락도 없이 사라지시니까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혹시 사기라도 당하셨을까봐 저는 그들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걱정돼서 온 거냐? 아니면 집한 돈이 어디 갔는지 궁금해서 온 거냐? 민호가 멈칫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너무하시네. 저희는 가족이잖아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방에서 신탁계약서 복사본을 들고 나와 식탁에 던졌습니다. 이거 봐라. 남은 돈 3억. 전액 신탁에 맡겼다. 앞으로 매달 내 생활비만 나오고 내가 아파서 입원하면 병원으로 바로 돈이 꽂힌다. 내 사인 없이는 10원 한 장 못 꺼낸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신탁이요? 아니, 가족끼리 그게 무슨 수수료 아깝게 왜 은행배를 불려주세요? 저는 며느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가족끼리라는 말로 나를 현금 인출기 취급했으니까.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내가 너희 집에서 쫓겨나 서대문구 낡은 집으로 돌아갔을 때 내가 어떻게 그 계단을 기어 올라갔는지 아느냐. 병원에서 태어난 날 다리가 퉁퉁 부어서 소파에서 잘 때 너희가 무슨 생각했는지 아느냐. 우진이가 나한테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 때 내 기분이 어땠는지 아느냐. 잠시 숨을 고르고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미경아, 네가 그랬지? 병원 냄새 나니까 씻고 오라고. 애 놀란다고. 나 그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기억한다. 방 안엔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저는 부서진 나무 퍼즐 조각이 담긴 주머니를 식탁에 쏟았습니다. 이게 뭔지 아냐?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에 아버지가 만드신 장난감이잖아요. 장난감 아니다. 이건 내가 석 달을 꼬박 깎아 만든 결구야. 나무 조각 하나하나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야 지탱되는 거다. 난 그게 우리 가족인 줄 알았다. 내가 중심축이 되어 버티면 안 무너질 줄 알았어. 그래서 참았다. 집 내주고 돈 내주고 자존심 굽히고 너희만 잘 살면 그만이라고. 저는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근데 틀렸더라. 억지로 끼워 맞춘 건 결국 부서지게 돼 있어. 이제 나는 그 축에서 빠질란다. 나 스스로 살 거야. 한참 뒤에 민호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변하셨네요. 그래, 변했다. 예전에 김영수는 죽었다. 이제 72 먹은 노인네. 남은 인생 내 맘대로 살고 싶어서 변했다. 며느리는 눈가가 붉어졌지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너희 원망 안 한다. 사람 마음 변하는 게 죄는 아니지. 나도 변했으니까. 이제 각자 살자. 여기 찾아오지 마라. 나 잘 지낸다. 너희 눈치 볼 때보다 훨씬 잘 살아. 그들은 쫓겨나듯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저는 식탁에 흩어진 나무 조각들을 천천히 주워 담았습니다. 어떤 관계는 한 번 부서지면 다시 맞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그 퍼즐이 필요 없으니까요. 새 집, 든든한 신탁 자물쇠. 제 인생에 드디어 여백이 생겼습니다. 아빠, 시아버지, 호구, ATM기. 이 모든 역할을 내려놓으니 비로소 나 자신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나로 사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군요. 아침에 아무도 깨우지 않고 밥 먹으라고 재촉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처음 며칠은 자유를 만끽했지만 곧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사람은 자유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방향이 필요합니다. 어느 날 편의점에서 영수증을 기다리다가 구인 광고지를 봤습니다. 인천 소래포구 전통 목선 공방 수강생 모집, 은퇴자 환영. 저는 그 광고를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전통 목선. 그 네 글자가 저를 낚아채는 것 같았습니다. 15살 때부터 나무를 만졌지만 배는 만들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무 냄새는 저를 다시 젊은 시절로 데려갔습니다.
당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걸걸한 목소리의 남자가 받았습니다. 몇 살이쇼? 72입니다. 허허, 다리는 좀 쓰쇼? 젊은 놈들보단 느려도 톱질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합니다. 좋소. 이번 주 금요일에 한번 와보시오. 그 주 금요일. 저는 전철을 타고 인천으로 갔습니다. 바닷바람 섞인 톱밥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공방엔 삼나무 원목이 쌓여 있고 늙은 장인들이 도면을 그리고 대패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강생들은 저와 비슷한 또래였습니다. 은퇴한 집배원, 트럭기사, 전직 파일럿, 다들 늙어서도 손을 놀리기 싫어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공방장인 허 씨는 저에게 도면을 보여주며 테스트를 했습니다. 저는 10분간 들여다보다가 말했습니다. 이거 늑골 각도가 5도 틀어졌소. 이러면 배 뒤쪽이 뒤틀릴 텐데. 허 씨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웃었습니다. 당신 합격이요. 오늘부터 바로 작업복 입으시오. 그날부터 저는 일주일에 2번 인천으로 출근합니다. 아침 7시 반에 나와 1호선을 타고 갑니다. 에어컨도 없는 공방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나무를 깎고 다듬습니다. 점심은 각자 싸온 도시락을 방파제에 앉아 먹습니다. 저는 작업 속도는 느리지만 누구보다 정교하게 만듭니다. 동료들은 저를 대패왕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18살, 처음 기술자로 인정받던 날 아침처럼 가슴이 뜁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더 이상 배달 음식을 시키지 않습니다. 직접 장을 봐서 밥을 짓고 오늘 작업 일지를 씁니다. 어느 부분이 헐거웠고 어느 선이 매끄럽지 않았는지 기록합니다. 불면증도 사라졌습니다. 베개에 머리만 대면 죄다 떨어집니다. 저는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드는 배의 이름은 추랑호입니다. 제가 지은 건 아니지만 동료들이 김영님이 제일 추랑하는 사람 같아 라며 붙여줬습니다. 배의 뼈대가 완성되던 날 우리는 갑판에 앉아 막걸리 한 잔씩을 했습니다. 멀리 인천항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는 걸 보며 저는 길게 숨을 토해냈습니다. 이건 내 인생의 꼬리가 아니라 2번째 항해의 시작이라고. 그해 겨울 유난히 추웠습니다. 창문에 성에가 끼던 날 갑자기 닭 국물이 생각났습니다. 옛날에 아내가 자주 해주던 뽀얗게 우려낸 닭곰탕. 저는 시장에서 토종닭을 사와 푹 고았습니다. 마늘 듬뿍 넣고 대파 송송 썰어 넣으니 온 집안에 구수한 냄새가 찼습니다. 국물이 끓을 때쯤 문득 민호 생각이 났습니다. 녀석이 어릴 때 이 국물을 참 좋아했는데 딸 지은이에게 들어보니 민호가 다니던 회사에서 구조조정 당하고 빚 독촉에 시달린다고 하더군요. 며느리는 친정가 있고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가슴이 찢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찬물을 뒤집어 쓴 듯 멍했습니다. 결국 그 녀석의 인생도 내리막을 탔구나. 저는 닭곰탕을 보온병에 담고 밥과 깍두기를 챙겨 보온 가방에 넣었습니다. 직접 가져다 주진 않았습니다. 퀵 서비스로 분당 아들 집 문 앞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문 앞에 닭곰탕 보냈다. 날 추운데 뜨거운 거라도 챙겨 먹어라. 잔소리도 원망도 돈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비로서 춥고 배고플 아들에게 국 한 그릇 먹이고 싶은 마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제 몫의 국을 먹었습니다. 뜨겁고 구수한 국물이 넘어가는데 마음속에 쓴맛은 없었습니다. 30분 뒤 아들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 짧은 문자를 한참이나 들여다봤습니다. 기뻐서가 아니라 아버지라는 말이 너무 오랜만이라 낯설어서요. 이걸로 됐습니다. 다시 아들의 버팀목이 되어줄 생각은 없습니다. 녀석의 빚을 갚아주지도 않을 겁니다. 하지만 국 한 그릇 정도의 온기는 나눠줄 수 있습니다. 사랑은 나를 희생해서 주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고 남은 여유로 베푸는 것이란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 닭곰탕은 3끼를 먹고 남은 건 버렸습니다.
상한 음식은 버려야 하듯 마음속 미련도 깨끗이 비워야 새 삶이 채워지니까요. 지금 저는 제 작은 둥지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18평 좁은 집, 흙침대 하나, 작은 밥상 하나. 하지만 햇살이 들어오고 제가 좋아하는 책과 나무 냄새가 있습니다. 돈은 신탁에 묶여 매달 150만 원씩 나옵니다. 밥 먹고 공과금 내고 나무 살 돈으로 딱 좋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족합니다. 일주일에 2번 배를 만들러 가고 돌아와 씻고 베란다에 앉아 있으면 오늘 하루도 잘 살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량하지 않습니다. 난생 처음. 제가 선택한 제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요. 인생을 다시 산다면 저는 좀 더 일찍 이 3가지 결정을 했을 겁니다. 첫째, 나만의 둥지를 살 것.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을 내 공간. 둘째, 돈에 자물쇠를 채울 것. 가족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서. 셋째, 영혼을 위한 승차권을 살 것. 배를 만드는 일처럼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취미. 이 3가지를 얻는데 제 평생 모은 돈을 다 썼지만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가장 값진 말년을 샀으니까요. 많은 분이 늙으면 아끼고 참고 자식에게 다 퍼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겪어보니 알겠습니다. 돈은 주긴 쉬워도 다시 뺏긴 어렵고 자존심은 한번 구기면 다시 펴기 더 어렵습니다. 부자는 주머니가 두둑한 사람이 아니라 선택권을 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늙어서 돈이 있다면 제발 자식 주지 말고 본인에게 쓰십시오. 자신이 편안하고 행복해야 자식들도 덜 부담스럽습니다. 효도 받으려 하지 말고 체면 차리려 하지 말고 누가 데리러 오길 기다리지 마십시오. 인생은 일방통행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서야 핸들을 꺾지 마세요. 저는 이미 배에 올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늙은 목수의 선택 어떻게 보셨나요? 과거의 헌신적인 아버지상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냉정하지만 현명한 결단을 내린 김영수 어르신. 여러분이라면 같은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받을 때 우리는 어디까지 감내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비판도 좋고 응원도 좋습니다.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눠봅시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따끔한 경종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